센서의 이제 그 반응, 작동 현황을 잠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거 이제 그 소리는 안 나오는데 이거 보면 첫 번째 요 X축 시간에 대해서 이제 앵글로 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앵글에 대해 앵글이 빛의 인텐시티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실제 현상에서 그 타겟과 리셉터가 결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때 실제 빛의 인텐시티가 변하는 각도가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데이터, SPR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와 같이 앵글 값의 변화를 그대로 Y축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X축을 앵글로 하고 Y축을 이제 빛의 인텐시티로 해버리면은 이와 같이 완전히 샤프하게 빛이 소모되는, 사라지는 그 각도가 어딘지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와 같이 아예 디텍터에서 이 빛이 나타나는 소모되는 그 각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이런 두 개의 비교 가능한 채널로 보여주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동일한 데이터를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은 뭐죠? 결국은 이 리셉터와 리간드가 결합했을 때 그때 빛의 인텐시티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즉 이반네센트 웨이브로 사라지는 레조넌스 앵글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SPR 바이오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PR 바이오 센서는 이와 같이 이제 데이터가 대표적으로 두 개 나오는 게, X축을 그 각도, 입사각으로 보았을 때 1번 위치에 있다가 2번 위치로 이제 결합이 진행되면서 바뀌는 이런 입사각의 변화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X축을 시간으로 놓고 Y축을 입사각의 변화로 놓고 이렇게 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SPR 바이오 센서의 트랜스듀스의 모습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SPR 바이오 센서는 굉장히 많은 측정을 하는 영역에, 이 얘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보여주겠지만은 이렇게 측정하고, 그래서 이 SPR 바이오 센서로 이제 스페시피시티를 측정할 수 있고 농도를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피니티, 그러니까 KD 값을 KD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분석에 이 SPR 센서가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PR 바이오 센서는 사실상 이 생명과학과 생명공학 응용 연구 쪽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분석 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 DNA, RNA라든지 프로테인 바인딩, 엔티젠 엔티바디 바인딩, 카보하이드레이트 타겟 바인딩 이외에도 드럭 스크린이라든지 셀 프로테인 인터랙션, RNA 프로테인 인터랙션, 리간드 리셉터 인터랙션과 같이 어떤 분자 수준에서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해낼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분석 기법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이 SPR 바이오 센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PR 데이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X축이 시간에 대해서 Y축의 입사각의 변화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그 리셉터를 먼저 고정화시킨 상태를 베이스라인으로 잡아줍니다. 입사각이죠. 이 입사각에서 이제 샘플이 들어와서 결합을 하기 시작하면 입사각의 변화가, 그죠, 공명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이 각도는 사실은 슈퍼 세츄레이션 된 거죠. 그래서 넌 스페시픽하게 결합된 것도 있는 거라서 이때 이제는 워싱을 좀 해주면 넌 스페시픽한 것은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스페시픽한 결합만 있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측정하는 이 바인딩에 의한 공명각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버퍼를 체인지하면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붙었던 넌 코밸런트 본드로 결합했던 이 리간드나 리셉터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 신호는 원상태로 회복되는, 이것이 이제 SPR의 데이터가 되겠고,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이제 SPR을 측정하면 얻는 데이터가 바로 이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SPR 데이터로 우리가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피니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어피니티가 예를 들면 이제 디소시에이션 컨스탄트나 또는 어소시에이션 컨스탄트는 같은데, 이게
키네틱스가 다른 경우를 우리가 이걸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 입사각의 변화를 그죠? 그 레조넌스 앵글과 공명각의 변화를 측정할 때 이렇게 시간에 따라 측정하면 이 네 가지 색깔이 다른 경우가 전부 다 KD는 10 나노몰이라는 이러한 어피니티를 갖는 결합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입사각 공명각의 변화를 우리가 보면은 어떤 경우는 급격하게 공명각의 변화에 올라가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천천히 공명각이 올라가고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그것이 아주 거의 천천히 유지되는. 그렇지만 KD로 보면 이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면 이게 어소시에이션은 되게 빠른 것이 있는 거죠. 10의 6승, 10의 5승 이렇게. 근데 디소시에이션은 이런 경우 또 빨라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승, 12승,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결국 KD 오버 KA 하면은 이게 결국은 10 나노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KA 오버 KD 하면 10 전부 다 같은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피니티는 같은데 얘네들의 어떤 그 결합해 들어간 속도, 그 분리되는 속도가 다른 이러한 키네틱 현상들을 우리가 이 SPR의 공명각의 변화로 이제 측정해낼 수 있다. 이것이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SPR 바이오 센서를 할 수 있는 이제 농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의 농도에 대해서 SPR을 측정했을 때 이렇게 농도 디펜던트하게 이렇게 SPR의 공명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명각이 이렇게 여기를 읽는다고 했죠. 제가 여기가 아닙니다. 요 데이트죠. 요거 읽게 되면 이걸 우리가 농도 대비로 레스판스로 그려주면 이렇게 도스 디펜던스 커브를 그리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언노운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명각의 변화를 얻으면 이제 농도로 환산할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농도 디펜던트한 분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것이 이 멀티플 바인딩 분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바인딩은 이제 결합이 계속 꾸준히 그 위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일어날 때 그걸 우리가 추적해 들어갈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샌드위치 어세이가 되겠고 또는 뭐 멀티몰레큘러 컴플렉스 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하나씩 보면은 먼저 이 샌드위치 결합은 이와 같이 처음에 프라이머리 앱타머가 이렇게 프라이머리 엔티바디가 붙어 있죠. 여기에서 유지되다가 이제 타겟이 들어오면 타겟이 분자량이 별로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타겟이 결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컨더리 엔티바디가 올라가면 이렇게 한 번 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최종적인 샌드위치 결합의 공명각의 변화, 매스 변화가 되는 거고, 이제 리제너레이션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올라갈 때마다 그것을 다 추적해 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면, 자, 요거는 이제 먼저 이와 같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BSA가 바이오틴과 결합된 무슨 색,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갈색에 초록색이 붙어 있는데 이 초록색이 바이오틴이고 요게 BSA, 보바인 시럼 알부민이야.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금 기판에 이제 고정화 시켜주면 이게 이제 아주 일정 농도로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신호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non-specific한 걸 떼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리제너레이션 하면 이제 여기가 실제적으로 이제 최종적인 데이터죠. 이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어떤 좀 더 떨어지고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앵글 값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스탠다드 라인이 되겠습니다. 요 라인이 되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뉴트라 아비딘, 이게 이름이 복잡하지만 아비딘의 하나예요. 뉴트라 아비딘, 뉴트라 뭐 세프에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 아비딘을 넣어주면 아비딘과 바이오틴이 결합하죠. 아비딘 바이오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얘가 분자량이 크니까 신호가 엄청 올라가죠. 이 분자량에 의해서 비례하니까. 그래서 공명각이 확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바이오틴이 붙은 엔티바디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바이오틴이 여기 와서 붙으니까 엔티바디가 이것도 상당히 매스가 되니까 좀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필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빈 공간에다가 보바인 시럼 알부민을 채워 넣게 되는데 그럼 그거에 의한 값의 변화가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레이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SPR이 측정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SPR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엔자임 기반의 SPR 센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어떤 프로덕트가 엔자임이 서브스트레이트를 프로덕트를 변화시키는데 이 프로덕트가 약간 프리시피테이션 되는 성질이 있으면 얘네들이 이 변환이 시키면은 프로덕트가 이 밑에 쌓인다는 거죠. 그럼 이 쌓이는 것 자체가 매스의 변화니까 이 매스가 변하는 걸 우리가 SPR의 공명각의 변화로 측정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레이블링을 한 거죠. 레이블링을 해서 그 프로덕트로까지 본 건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게 이제 그냥 레이블링을 안 한 요 앱타머, 타겟 앱타머만 가지고서는 민감도 변화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SPR 엔자임 바이오 센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PR의 이용,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SPR은 상당히 중요한 분석 장비로서 리프렉티브 인덱스 변화, 즉, 매스 변화를 직접적으로 레이블링 없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매스 트랜스퍼라든지, 또, 이모빌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모빌라이제이션 기법을 다 다뤘기 때문에 그걸 잘 수행해내면 큰 문제는 없이 이 SPR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LSPR에 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LSPR은, SPR과 똑같은 서피스 플라즈모 레조넌스 현상이 나노 사이즈의 파티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웨이브,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라고, 또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하는 이 빛이죠. 빛의 학명인데, 빛이 오는 빛은 이렇게 웨이브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오면은 얘가 파장에 따라서 이 나노 입자의 자유전자들이 파장과 함께 같이 시프팅을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떤 원자구름의 이제 유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 이걸 우리가 이제 전자구름이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빛의 파장과 함께 같이 공명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서피스 플라즈몬 현상이라고 하고, 그게 이 파티클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 로컬라이즈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로컬라이즈 서피스 플라즈몬 레조넌스 현상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이냐? 이제 그거는 크게 이제 색깔로 보입니다. 색깔로. 왜 그러냐면 이 공명이 나타나는 파장이 이제 흑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흑광이 되면은 여러분 빛의 휠 오브 칼라, 그러니까 빛의 뭐라고 하죠? 그 수레바퀴라고 빛의 휠이라고 할 때, 그 휠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파장의 빛이 흑광되면 반대편 색깔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나노미터 금나노 입자들이 파장하는 흑광의 파장과 그러니까 공명이 일으키는 파장이라는 얘기예요. 20나노미터짜리 사이즈가 하는 거랑 100나노미터 사이즈가 있는 때의 빛의 흑광되는 파장, 공명을 일으키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웨이블랭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의 결과로 이거는 1나노미터는 뭐 이렇게 금색으로 보이고, 얘는 빨간색, 얘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학문적으로 보여준 데이터가 이제 이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다른 금나노 입자를 흑광 파장을 측정해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12나노미터짜리는 흑광이 여기 한 520나노미터에서 흑광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520나노미터짜리에서의 흑광이, 즉 얘가 레스판스를 일으키는 공명 파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사라지니까, 이 파장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다른 색깔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90나노미터, 좀 150나노미터는 또 다른 파장에 이쪽에 이제 시프팅이 돼서 이쪽 파장의 빛이 흑광이 되니까 그 결과로 이제 이런 보라색이나 아주 회색에 가까운 빛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다요? 나노 입자의 LSPR 현상은 대부분의 경우 노블 메탈의 색깔 변화로 우리가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그 서피스 플라즈몬 레조넌스가 나타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트랜스듀서, 바이오 센서의 트랜스듀서 쓰느냐, 이제 그 문제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이와 같이 금나노 입자가 떨어져 있을 때는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뭉치면 빛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를 한 사이즈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흑광 파장, 즉 공명의 파장이 바뀌게 되니까, LSPR을 일으키는 파장이 바뀌게 되니까 색깔도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단순한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얘네들이 떨어져 있을 때는 색깔이 다르고, 어그리게이션 되면 색깔이 다르다. 이것이 이제 LSPR 현상을 색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이제 연구한 사람이 이제 소위 체드 머킨이라는
사람인데요. 흥미롭게도 그 체드 머킨 교수가 이번 주에 우리 고려대, 아마 이번 주인가요? 제가 아까 공지 이렇게 봤는데, 공개 강연을 합니다. 아마 그 학교에서 초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이 데이터, 이 얘기, 가장 처음에 했던 이 얘기를 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강연을 들어볼 만한, 훌륭한, 화학자죠. 나노화학의 교수니까, 한번 시간이 된다면, 그 강연 시간이 여러분이 프리하다면 한번 가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다 대강당에서 이게 자유롭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면 이 일을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체드 머킨 교수가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이게 나노 입자 빨간색인 거 한 10에서 20 나노미터 사이즈죠. 금나노 입자에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싱글 샌드 DNA를 티올레이션 시켜서 붙였어요. 근데 이 시퀀스가 어떤 시퀀스냐면 이와 같이 어떤 질병의 바이오 마커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정한 균주 또는 특정한 바이러스의 유니크한 시퀀스와 컴플리먼터리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반반으로 할 수 있는 시퀀스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디자인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뭐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샘플을 넣어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얘가 이쪽에도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고 이쪽에도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돼서 이렇게 양쪽에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돼서 결국은 이 금나노 입자 두 개가 마치 서로 연결된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살짝 떨어져 있어야지 맞습니다. 여기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빛의 입장에서는 이걸 각각의 나노 입자로 보지 않고 이 전체를 하나의 나노 입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이즈가 이 사이즈에서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죠. 공명파장이 바뀌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체드 머킨 교수가 이게 89년인가 90년에 이제 사이언스에 발표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게 빨간색의 금나노 입자에 이렇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니까 얘들이 뭉친 입자가 돼서 색깔이 이렇게 진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뭘 진단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샘플의 이 DNA가 샘플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고, 이게 어떤 DNA?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뭐 사드코브2 바이러스, 코비드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 뭐 질병의 어떤 식중독균의 특별한 균의 유전자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앱타머에도 이 금나노 입자를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의 경우 여러분 금나노 입자 같은 것들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싱글샌드 DNA는 금나노 입자의 표면에 잘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금나노 입자의 표면에 싱글샌드 DNA가 흡착이 되면은 얘네들이 되게 안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솔트를 집어넣어도 얘네들이 서로 그러니까 어그리게이션 하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다 타겟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타겟이 집어넣으면 앱타머, 이렇게 붙어있던 앱타머가 타겟과 결합하느라고 금나노 입자가 베어한 상태로, 즉 이렇게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불안정해지죠. 그때 솔트를 집어넣으면 솔트에 의해서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이즈가 원래 사이즈보다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색깔이 변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센서예요? 즉 옥시 테트라사이클린이 존재하면 색깔이 변하고 없으면 색깔이 안 변하니까 칼라리메트리 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앱타머를 이 금나노 입자 트랜스듀서 방식으로 LSPL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금나노 입자에 빨간색 금나노 입자를 앱타머로 이렇게 안정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표면에 앱타머들이 쫙 붙어 있다가 이제 두 가지로 튜브가 바뀌죠. 그래서 하나는 타겟이 들어가는 튜브, 하나는 타겟이 안 들어가는 튜브죠. 근데 타겟이 들어가는 튜브는 어떤 상황이래요? 여기에 붙어 있던 앱타머가 타겟과 어피니티 때문에 떨어져서 타겟에 결합하니까 금나노 입자들이 그냥 각각 혼자로 존재하죠. 하지만 타겟이 없으면 여전히 얘네들은 잘 앱타머가 붙어 있는 상태죠. 이때 두 튜브에다 닫아 솔트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솔트는 대부분의 나노 입자들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어그리게이션, 서로 강하게 이제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그리게이션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 들어간 쪽은 이 금나노 입자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바로 어그리게이션이 돼서 색깔이 변하고, 타겟이 없으면 안정적으로 그대로 솔트를 넣어줘도 색깔이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그리게이션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이 측정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OTC의 스페시픽한 앱타머를 사용했을 때는 OTC가 들어갔을 때만 색깔이 확 변하고, 나머지 다른 동일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아니면 다이크로페나카 같은 이런
포린 화학 물질이 들어가도 전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OTC를 우리가 도스 디펜던트하게 하면 어때요?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확실하게 그 블루 시프트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그리게이션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200 마이크로몰 되게 되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충분히 예를 들면 EPA 레귤레이션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25 나노몰까지 측정 가능해서 실제 현장에서도 이렇게 색깔만 딱 변하는 걸 보면은 OTC가 있다 없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LSPR 현상을 이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금나노 입자의 그 어떤 SPR과 LSPR 현상이 또 광학 센서의 트랜스듀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옵티컬 트랜스듀서로는 이제 형광, 여러분이 잘 아는 형광 트랜스듀서들이 있겠죠. 뭐 이건 너무 많이 나왔던 거라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앱타머가 있는데 앱타머를 디자인을 잘해서 소위 이쪽에 그 비콘 형태가 돼서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해두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는 형광, 이쪽에는 퀘처가 붙어 있으니까 이 프렛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가 타겟이 들어가면 얘와 얘의 거리가 떨어지죠. 구조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형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형광을 측정하면 타겟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이것도 이제 동일한 앱타머인데 얘는 이번에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떨어뜨려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시키고 가운데 쪽에다 둘 다 형광과 퀘처 다이를 붙여주면은 역시 타겟이 들어가면 이것이 떨어지면서 앱타머가 이렇게 폴딩하고 퀘처는 밀어내고 그래서 여기서 형광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거 이제 프렛이 깨지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형광으로 앱타머를 하는 측정하는 것도 이제 옵티컬 바이오 센서가 되겠고요. 이러한 몰레큘러 비콘 기법으로 이제 우리가 엔자임 액티비티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엔자임 액티비티도. 그래서 엔자임 액티비티는 어떠냐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 라이게이즈라고 하시죠. 라이게이즈 액티비티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측정하냐면 여러분이 먼저 몰레큘러 비콘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스템으로 해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가 프렛 현상으로 캔칭돼 있죠. 근데 이 올리고 A와 올리고 B를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다가 요 끝에 니크가 하나 있으면서 연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각각은 잘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우리가 DNA 라이게이즈를 넣어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라이게이즈는 얘네들을 이 니크를 연결시켜 주죠. 그래서 붙여주면 어떻게 됐어요? 붙여주면 이 자체가 전체가 하나의 스탠드가 되니까 싱글 스탠드가 되니까 얘를 펼칠 수밖에 없어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려면. 그래서 펼쳐내니까 퀘처와 플로로선스 다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프렛이 깨지니까 형광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광을 측정하면은 바로 이제 액티비티, 라이게이지 액티비티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엔자임 센서도, 그러니까 옵티컬 센서도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실제 데이터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 경우는 프렛이 CY3와 CY5가 서로 프렛을 하는 거예요. 둘 다 형광 다이인데, 얘네들이 이게 클로즈 프록시미티로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뭐 6개 염기서열 거리밖에 안 되니까 프렛이 되겠죠. 근데 얘가 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거에 해당하는 싱글스탠드 DNA가 들어오면 얘가 이제 이거 여기랑 이렇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스템이 깨지면서 풀어지죠. 그러면 여기 CY3와 CY5가 상당히 멀리 한 20개 이상 염기 개수에 떨어지게 되니까 이때 프렛 현상이 깨지면서 형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CY3나 CY5가 둘 다 형광이 쫙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도스 디펜던트하게 이 샘플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샘플 싱글스 DNA 농도가 증가할수록 형광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옵티컬 바이오 센서의 칼로리메트리 즉 그 LSPR, SPR 그리고 이제 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플로로센스 기반의 프렛 센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